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투표를 통해서 이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11개 자리는 결정이 됐지만 7개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궁금하고요. 11개 상임위원장을 갖게 된 민주당 오늘부터 상임위를 열면서 일을 하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또 주요 쟁점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떤지,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권익위가 종결 결정을 내렸는데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국회 정무위 소속의 김현정 민주당 의원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평택시 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차례 예. 유예되고 해갖고 겨우 이제 자정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에 먼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었다가 예. 5시로 밀렸다가 예. 8시까지 밀렸어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초선 의원들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약속들을 다 잡아놨다가 저녁 약속들. 다 빵꾸나고 막 그랬죠. 약속은 못 가서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는 어제 민주당이 할 일을 했다. 네. 잘했다. 네. 어제 보니까 댓글 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댓글이 참 잘했어요.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본회의 전에 저희가 의총을 세 차례 했잖아요. 네. 2시, 5시, 8시로 연기되면서 그 전에 30분 전에 의총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의견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네, 뭐 어제 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추경호 원대가 뭐 법사위는 양보할 테니 법사위는 자기가 할 테니까 과방위하고 운영위는 양보하겠다 뭐 이런 식까지 저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 비판했었잖아요. 네. 근데 핵심은 그 법사위잖아요. 법사위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뒤로는 며칠만이라도 더 시간을 달라. 뭘 시간을 줍니까? 이게 저희가 개원이 5월 30일 날 했고 네. 이미 그 전에 2주 전부터 협상을 했었어요. 그때 맞아요. 한마디 협의안이나 협의안이나 의견들을 제시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어제 이제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보면 좀 궁색하더라고요. 네. 어제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 이제 모여가지고 저희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앉아서 연잔웅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 오늘만은 안 된다, 뭐 그런 의지.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이런 피켓도 보이네요. 네. 강하게 항의는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 저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지금 여야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네. 여야가 바뀌어 있는 거고 또 저희 의원들끼리 저 현장을 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원식 의원 사퇴하면 추미애 의장이 원하는 거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우리가 뒤로 좀 들은 얘기들 보면 지금 이제 상임위에 대해서 다 보이콧했잖아요. 네. 원구성에 대해서. 그래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 배정을 다 했다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단은.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좋은데 보내달라고 또 뭐 이렇게 뒤로 또 연락도 오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뭐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전히 수평적 당정 관계는 요원하고 용산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모습에 참 답답합니다. 지금 총선 끝난 지 2달 됐잖아요, 벌써. 그렇네요. 시간 네. 빠릅니다. 네, 2달 동안에 사실 정부 여당에서는 빨리 네. 국정기조 바꾸고 당 쇄신하고 해야 되는데 하하.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권력 투쟁만 하고 있잖아요. 누가 당 대표 되느냐에 대해서 룰 바꾸네 마네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11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결정이 됐고 7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이제 국회를 보이콧할 것이냐, 7개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갑론을박의 의총에서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 이런 모습, 이건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여당이 이럴 수 있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전략은 일단 8월까지는 버티자였던 것 같아요. 9월부터는 이제 국정감사 들어가고 국정감사, 그러면 이제 쭉 국감. 정기회의로 들어가니까 계속 이제
국회가 계속 다른 이제 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상임위별로 국회 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이전까지 최대한 원구성을 늦게 시작하려던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총선 민의를 따라서 빨리 민생 회복하고 또 네. 각종 그 의혹에 쌓여 있는 특검법도 다시 재의결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들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한 것인데 네. 그 7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그 국민의힘으로 남겨놓은 7개의 상임위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데서 필요한 상임이라든지 그리고 경제나 민생을 살리는 데 대한 기본적인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상임위를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방이라든지 예. 외통이라든지 또는 산자이라든지 정무위 그거 다 그러네요. 알짜배기 상임위들이거든요. 전부 다 보면 경제와 국방, 외교와 관련된 상임위들이잖아요. 그 정보위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임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 여당한테 그 역할을 하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의총한다 그러던데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기를 일관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부득이하게 7개 상임위도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 포항에 포항 영일만 석유. 영일만 석유 예, 가스전과 예. 관련해서도 그거 빨리 각종 지금 의혹들이 투성이잖아요.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상임위 열어서 빨리 그거를 진상을 규명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 시추를 국회에서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다 좀 뭐 영업 기밀이다 뭐다 하면서 다 피해가고 있잖아요.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려면 산자 열어야 되는데 산자위원장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산자위 열어야죠. 근데 네. 산자위원장 자리는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이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예. 그럼 뭐 부득이하게 우리가 상임위원장 산자위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아니, 그렇게- 가져오는 차원이 아니라 산자위 빨리 열어야 된다. 열어야 근데 위원장 안 되니까. 가져가면은 예. 민주당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국민들의 그런 민심들이 또 표출될 거라고 봐요. 빨리 열어서 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산자위 이것도 지금 핵심 상임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예. 이것도 빨리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7개 상임위 만약에 국민의힘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국회 안 들어가 상임위원장 안 가져갈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또 아니 뭐 우리가 11개 가져왔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갈 일만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그럼요. 7개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명령하면 가져올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21대 초반 때에도 한번 18개 상임위다 저희가 한 네.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집권당이었단 말이죠. 그 행정부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입법부까지 그 여당이 다 독점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저희는 야당입니다. 야당. 맞아요. 여당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단독 가반을 얻은 거는 헌정사상 처음 아닙니까? 이번 22대 국회가. 네. 그런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고 경제 민생을 회복해 달라는 국민적인 그런 그 민심들이 반영된 투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양보할 수 않겠다라는 걸 명백하게 의총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보수 언론에서는 이거 독주다, 네. 민주당 독주고 역풍 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역풍이 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역풍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대랑 22대는 틀리다. 지금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라는 거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또는 보수 언론에서 했던 얘기들이 과거에 간행 얘기를 하잖아요. 관례 간행. 네. 왜 간행을 안 따르냐는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법사위랑 운영위를 위원장을 여당이 하면서 각종 그 법안들을 다 발목 잡게 하고 법사에 묶어둔다든지 또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각종 그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운영위를 열지 않는다든지 자료 제출도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나쁜 관행들을 계속 두는 것이 민심입니까? 그런 관행들을 계속 유지하다가 하는 주장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네요. 예. 그리고 국회법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만든 법안이잖아요. 예. 예. 관행보다 법이 우선합니다. 그죠. 법은 사실은 예. 여야가 합의해서 정해진 그 법은 좋은 법, 나쁜 법, 뭐 이게 사실은 따질 수가 없는 거고요. 예. 법 자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행은 나쁜 관행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좋은 관행이 있을 수 좋은 있는데 관행은 따라야죠. 나쁜 관행. 그 여당이 행정부를 견제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쁜 관행. 예. 그거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그 법사위도 예. 체계자고 심사만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법안 심사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있잖아요. 이참에 그것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법사위에서 발목 잡아가지고 그동안 음.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를 소비했어요. 결국은 다시 직회부 절차를 밟는다든지 네. 또는 패스트트랙 태워갖고 결국은 다시 본회의로 다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11개월 걸려서 막 예. 올라가고 그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왜 해야 됩니까? 그냥 법사위에 빨리 그 논의하고 논의해서 본회의 올리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논의하고 또 표결 통해 가지고 네. 뭐 처리하면 되는데 네. 그게 안 되고 계속 움켜쥐고 있으니까 네. 아무것도 안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1개 상임위원장 면면을 보면 강력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 또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 네. 이 투톱이 이제 눈에 지금 들어오는데 물론 운영위원회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민희, 박찬대 면면 이게 의미한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운영위원장은 원래 원내대표가 하는 네. 거니까 뭐 박찬대 원대가 하는 것은 그 뭐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고 이제 법사위가 좀 특이했죠. 사선이 법사위. 보통은 이제 상임위원장 잘 안 하는데 워낙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들이 많아요. 산적된 것들이 많고 네. 당장 최상병 특검법 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정부 여당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뭐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민심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시지 그분이 뭐 억지 쓰거나 아닌 거를 억지로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히려 그리고 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방통위원 임명했으면 국회의원 출마도 안 하셨을 건데 본인들이 계속 임명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이 가방위원장이 됐으니 이것도 참 무슨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윤석열 정권이 좀 만들어준 그렇죠. 국회의원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과방이 또 재선 의원인데 또 과방위원장을 맡았어요. 네. 이것도 그만큼 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앞장서서 여당을 또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저기 다들 이제 뭐 언론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네. 방송 장악을 해서 얼마나 많은 무리한 수를 뒀어요. 뭐 그 MBC라든지 KBS 이사진들 뭐 해임시키려고 뭐 국민권익위, 국세청, 검찰 다 동원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장악도 됐고 이미 네.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언론환경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방송사법을 지금 추진하는 것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소신도 있고 네. 또 그런 경험도 풍부하고 또 강단도 있는 분이 상임위원장 맡는 게 지금은 그 대세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네. 자,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11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가져왔는데 7개 상임위 이거는 글쎄요. 뭐 길게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산자의 말씀도 하셨지만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좀 앞장서서 총선 민의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가 총 18개잖아요. 예. 그중에 정보위가 있어요. 정보위. 그거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여야 합의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라서 그거를 뺀 나머지 17개. 그러니까 이제 7개 중에 6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버티기를 일관한다거나 하면은 적정한 시기 되면은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생이 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운영이라든지 민생 경제에 관련된 상임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를 마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 되면 그것들도 그쪽에서 계속 여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민주당 의총도 예정돼 있잖아요. 거기서 네, 11시에 어떻게 예정돼 있습니다. 이 사안들을 또 정리를 하고 또 상임위도 가동을 뭐 바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상임위 가동. 오늘 법사위 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무위는 정무위원장이 없어가지고 예. 가동되기가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20분에 예. 정무위 의원들 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이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국민권익위에서 예. 김건희 명품백 수수한 거에 대해서 종결 처리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종결 처리. 그러니까 원래는 체장 원래 예. 30일인데 원래 체장 늘려도 90일 안에는 종결 처리해야 되는데 네. 116일 만에 시간 끌고 끌다가 음, 뭐 총선 때 다 지나가고 다 끌고 끌다가 결국은 이제 해외 순방길 나선 날 순풍을 달아준 거죠. 종결 처리. 그렇네. 하필이면 예. 어제 그러니까요. 해외 순방 떠나는 날. 예. 그걸 또 뭐 정리를 해줬다. 공교롭게도 날짜가 딱 맞네요. 그러니까 공교로운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국민권익위원장이 검사 출신 저기 윤석열 대통령 친구 임명할 때부터 뭐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하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도 그 부위원장도 마찬가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종결 처리한 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 라는 거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관련성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수수한 거를 인지했는지 네. 그 인지했으면은 그 권익위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이게 국민권익위가 반부패를 잡으라고 만든 그런 기관 아닙니까? 네. 그럼 본연의 그 존재 이유를 완전히 본인들이 부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뭐 전 국민이 봤잖아요. 명품백 그 받는 그 영상을. 봤죠. 그러면은 적어도 그 이제 막 법기술적인 논리만 갖고 따진다고 하면 좀 전에 그 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 주장을 100번 양보해 갖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국민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그 명품백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행정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무위에서 이거를 국민권익에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직무유기에 관련된 고발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 관련된 기자회견 하신다는 건데 네네. 이 사안을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건 배우자니까 배우자 뭐 이거는 문제 없을 수 있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그러면 공직자들 배우자 시켜가지고 배우자 통해서 다 받으면 예. 다 관계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배우자를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특히 이제 그 인지한 그러니까 공직자 그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네. 그걸 파헤치고 따져봐야 되는데 권익위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면죄부 주듯이 배우자는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법에 봤을 때 종결 처리 네.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은 다 조사하고 따져봤느냐 언제 인지했고 또 신고 의무가 있는데 뭐 작성된 서류가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우리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하나도 검토가 되면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 그 지금 아니겠습니까? 어디인지도 모르잖아요. 뭐 조사를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이원석 총장도 네. 조석기 뭐 성역이 없다 뭐 막 하면서 저 법리와 증거에 따라 뭐 수사하겠다면서 소환할 듯한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막 언론에다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것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이거 청탁금지법에만 해당될 것이 아니라 알선수재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최재형 목사가 뭐 카톡으로 본인은 또 뭐 자기는 뭘 청탁한 거 없다라는 식으로 또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던데 네. 분명한 거는 뭘 부탁하는 게 카톡으로 그렇게 서로 주고받은 게 남아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네. 그 명품백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뭔가 알선하고 수수했다는 알선 수재라든지 또는 제3자 뇌물 이런 것들도 그 적용 가능하다. 이 법리를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최순실 게이트 있을 때 네.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말 3필 받았잖아요. 예. 그거 처벌할 때 어떤 논리를 폈습니까? 경제 공동체로 폈잖아요. 최순실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최순실 공무원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적격성이 인정된다라고 처벌 받았잖아요. 그렇네. 근데 이 건은 부부잖아요, 부부. 부부죠. 예,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부부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 논리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부부는 공동체 아닙니까? 네. 누가 봐도 공동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축소해서 아니면은 너무 이제 봐주기식으로 권익위가 종결 처리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 그러니까 정무위 산하가 권익위잖아요. 그렇죠. 정무위도 중요하네요 지금. 그 정무위도 상임위원장을 아마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산자위, 정무위
이것 좀 가지고 와서 액트지오 이 문제, 영일만 석유 문제, 그다음에 이 권익위 문제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따져봐야 되는데 아유 일할 게 많습니다. 상임위원장 다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민주당이? 국민의힘 하게 달린 것 같아요.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마냥 기다릴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렇죠.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알고 싶은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이 또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 그 이번에 총선의 민심은 효능감 있는 국회 만들라는 거니까 네. 놀지 말라, 일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지 일하라는 말라. 거지 상임위원장 배분을 뭐 이렇게 관행대로 해라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대신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렇게 그 물론 여당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만 그 상임위 체제를 빨리 가동해가지고 네, 정말 그 효능감 있는 성과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권익위의 이 결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했다. 이렇게만 밝혀놔가지고 이게 너무 간단하게 밝혀놓고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무위에서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죠. 불러서 권익위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했다. 어떻게 논의했고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됐고 어떤 의견이 나왔고 어떻게 된 건지 이걸 전후 사정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과거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 우리 그 방송장관에서 방송계 인사들에 대해서 또는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재단을 했습니까? 권익위에서 그거 관련된 형평성도 따져봐야죠. 예. 그렇네요. 예. 전현희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정무 예. 기자회견하는데 꼭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전 국민권익위원장? 꼭 같이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지금 전현희 의원이 그렇죠. 이 감사원에서 정말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그 페이스북에다가 예. 바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전현희 위원장의 분노, 전현희 의원의 분노 저희가 국회 현장, 그러니까 기자회견 현장도 저희가 함께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적한 현안 또 그리고 의혹 이걸 뒤로하고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출장을 떠났습니다. 해외 순방 갔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비행기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셨을 것 같은데 국민들은 정말 많이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뭐 갤럽 조사로 21%까지 떨어지고 10%대로 폭락할 것 때문에 영일만 가스전 그거 대통령이 발표했다. 근데 오히려 더 대통령을 국민들이 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역효과 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고 네. 거기다 보니까 이제 막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재개하고 그래서 갑자기 또 북풍 쪽으로 또 이렇게 국지전 발생하고 이런 거 아니냐. 천공이 내년 가을에 통일된다고 예언했다며. 그런 또 기시간까지 막 연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여론 지표로 다 확인되고 있는데도 저렇게 버젓이 저건 완전히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갈 수 있어요? 네. 또 에코백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네. 바라보느냐에 대한 시각을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지 아니면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건지 정말 저는 궁금해요 오히려. 묻고 싶다. 아니 보통은 이게 본인에 대한 각종 의혹들 때문에 저렇게 있고 여론이 저렇게 폭락하고 있으면 네. 사실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좀 안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이후에 한 5,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왜 갑자기 아무것도 해소된 게 없는데 네. 국민권익위에서 저 발표하면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 언론에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면제부 줬다고 해외 면제부 순방에 줬다? 면제부를 국민권익위가 줬다라고. 그러니까 참 공교롭게도 검찰 인사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 행보 본격화됐고 또 권익위가 그동안 길게 끌고 오던 이 사안을 종결 처리해버리고 마침 그날이 순방을 떠나는 날이고 여담 그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은 아무리 얘기하고 목소리 높여도 듣지 않는구나 이런 분노 절망감 이게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원석 총장도 네. 계속해서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제 두 가지잖아요. 주가 조작하고 명품백 수수 등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예, 지금 수사를 네.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이원석 총장이 이제 사실 이게 작년 12월달에 명품백수도 이미 고발됐었고 주가 조작 그 전부터 이제 고발된 건이었는데 4년을 끌고 있어요 지금 주가 조작 건은. 근데 총선 때문에 뭐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수사 못한다 그래서 계속 끌다가 명품백수도 수사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총선에 참패하고 민주당이 이제 그 특검법 그 재추진한다고 하니까 이원석 총장이 이제 등 떠밀려서 사실은 조속 신속히 수사하겠다라고 한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송경호 중앙지검장한테 5월 말까지 신속히 수사라고 지시를 했더니 바로 민정수석실 생기고 민정수석 검사 출신으로 바꾼 다음에 인사발령이 대대적으로 나면서 송경호 지검장부터 해서 1차장 검사, 4차장까지 다 인사발령 내버리고 네. 그죠? 그리고 그 이원석 총장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대검에 있는 그 검사들도 다 인사발령 내버렸죠. 손발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원석 총장은 계속해서 이제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네. 그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환 조사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의구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전에 그런 얘기 막 했어요. 김건희 수사했다고 그러면서 그 대선 전인 21년 12월달에 그 왜 진술서를 냈잖아요. 네. 서면 진술서를 진술서. 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3장짜리 일방적인 자기 주장하는 진술서라며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아니고 질의응답도 네, 아니고 진술서 끝. 예, 그것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주가 조작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정작 지금 시효가 남아 있는 네. 2차 주가 조작 관련된 것들은 거의 진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지금 상황에서 할 수 가능할지가 사실 좀 의구심이 들죠.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는 순간 박정훈 대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 재판 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규현 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 박정훈 대령 제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군복 입고 서 있습니다. 자, 기자회견이 진행되는데 잠깐 저희가 이 현장을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혜병 특검법, 최혜병 순직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목소리가 묻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재판을 앞둔 박정훈 대령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자회견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박정훈 대령 곁에 함께 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대학생들께서 흔쾌히 화답하여 특별한 응원의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교수님 한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홍성수 법학부 교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정훈 대령하고는 대학원을 좀 같이 다녔던 그런 인연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인연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직한 군인이었던 그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지만 그동안 군생활 이렇게 잘 하면서 잘 지낸다는 얘기는 계속 전해 들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2003년 7월 최상병이 순직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좀 믿기 힘든 그런 사건이었고요. 우리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수계 혐의로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됐다는 그런 소식도 동시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장문을 읽는 그 수사단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분의 얼굴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정치도 모르고 어떤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알던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모르고 오로지 해병대 정신만을 이렇게 실천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그에게 어떤 집단항명 수괴라는 혐의가 씌워지는 걸 보면서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항명죄라고 하는 것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당시 박대령에게 내려진 지시는 누가 봐도 부당한 수사 외압이었고 또 부당한 명령이었습니다. 반면 법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박대령의 행동은 그의 말대로 해병대를 지키는 길이었고 또 국민에게 충성하는 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저는 이 말이야말로 우리 박대령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과 국민에게 충성했던 한 장교를 이렇게 항명죄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군인을 할 수 있겠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박정훈 대령 같은 군인이 항명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나라에서 과연 어떤 군인이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겠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번 군사재판은 우리 박정훈 대령님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재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리고 대한민국 군의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재판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진실과 정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결론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저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이 스피커 위치 좀 잠깐 옮기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학생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고생을 해주신 최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 긴급행동 손솔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네, 청년 긴급행동의 손솔입니다. 공판 앞 기자회견이라서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마 기성 언론에서 또 다른 언론에서 큰 메이저 언론에서 이런 상황들을 잘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마이 TV에서 여러분께 이런 현장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른 채널에서 또 이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최혜병 특검법 이게 얼마나 좀 빨리 처리가 되느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게 또 빨리 진행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열어서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벌써 이 사건이 발생한 지가 1년이 됐어요. 작년 7월에 발생했고 7월 19일인가요? 그 통신 보존 기간이 1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통신 보존 기간도 지금 다 종료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빨리 서둘러야 돼요. 그래서 빨리 법사위에서 처리하면 숙려 기간이 한 20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달 초에는 본회의에 7월에 상정해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네. 하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죠. 네. 자, 최혜병 특검법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저 내용은 디테일한 건 너무 다 국민들이 아시기 때문에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네. 자,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최혜병 특검법 또 최혜병 이 순직 사망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혹들이 불거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잊을 수가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자 그리고 당원 개정에 대한 당원 당규 개정안 이게 민주당에서 어제 이제 의결이 됐죠 최고위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이제 대선 1년 전 사태 규정에 예의를 둘 수 있게 개정한 것, 그리고 국회의장당 후보하고 원내대표 때 당원 20% 네. 반영하는 것, 여기 당심 하나가 있고, 반영. 예. 그다음에 이제 당 기책 사유로 재보선 때 무공천 하는 것, 요거 폐지하는 것, 요 세 가지가 주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예외 둘 수 있게 개정했다. 이 부분 가지고 결국에는 네. 이재명 대표 연임용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일부 언론이나 일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의 핵심은 당원권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것이 방점이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 연임용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프레임 자꾸 잘못 짜여져 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그럼 그 조항 그냥 유지해라.
그렇게 네, 본인도 의사 표현도 했었는데도 다른 최고위원들이 계속 강하게 이제 그 주장을 해갖고 이제 추진되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문구 자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었죠. 근데 네. 그 문구 다 바꾸고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고 이제 그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일단은 국민의힘도 같은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향후 일어날지 모르는 네. 정치 지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당연히 그 지방선거 공천권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논의를 한 뒤에 당무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뭐 그 저 해석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라서 네. 그게 너무 뭐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본인이 뭐 이렇게 그 저 지방선거 공천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방선거 공천권이라는 게 그 시도당에서도 하거든요. 아, 이 시도의원하고 지자체장들은 시도당에서 공관위를 꾸려서 거기서 공천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하는 것은 전국의 이제 광역 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이렇게 네. 17개 광역 단체장들만 이게 중앙에서 공관위를 꾸려서 그 공천을 결정하거든요. 저도 지난번 2022년도에 그 광역 단체장 선거 때 공관위원으로 제가 활동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네. 광역 단체의 후보들은요, 그 다 대부분이 그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렇게 뭐 공관위에서 뭐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 서울시장 선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선거 경쟁요금 후보 냈다 떨어지면 그 책임은 다 고스란히 우리 당이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당 대표가 그 공천에 개입할 사실은 그런 계제 자체가 잘 없어요. 아, 예. 그리고 공관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부분. 그러니까 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걸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예. 상황에 맞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방점을 무슨 예. 마치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기다 딱 방점을 찍던데 그건 절대 아니다. 네. 그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많이 하겠다. 네. 뭐 그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번에 여러 가지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쪽으로 가는 그 흐름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개각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개각을 통해서 원년 멤버들 교체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하도록 뭐 반등을 노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또 타이밍 놓쳤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참패한 이후에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하마평에 오르는 개각 대상에 오르는 장관들 보니까 다 원년 멤버들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국정이 완전히 거의 파탄 지경이지 않습니까? 21%까지 떨어진 그거에 대한 공동 책임자들 아닙니까? 근데 총선이 참패했으면 보통 그때 다 그만두잖아요. 원래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한덕수 총리 비롯해가지고 이제 물러난다. 그렇죠. 한덕 총리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 후임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또 위험에 된 것 같고 장관들 같은 경우에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미 2달이 지나버린 그 시점에서 사실은 시기적으로 실기한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그 개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죠. 이제 지지율이 21%를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총선 민의는 국정 기조를 바꾸는 것인데 그 국정 기조를 안 바꾸고 사람만 바꾸니까 이 개각이 결국은 국면 전환용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은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해도 임명할 수 있고 총리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니까 총리는 놔두고. 거기에 또 예. 그 일부 언론 보니까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권성동, 장재원 등이더라고요. 친윤이 그건 장관으로 개각해서 내각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전혀 그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네. 아하. 한덕수 총리가 물러나겠다 제일 먼저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이러다가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이랑 같이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임자를 못 구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 정말로 그 과거에 전 김대중 대통령처럼 네. 아예 그 상대당 쪽에 있는 사람을 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했던 그 정도의 파격적인 인사를 사실 저희가
총선 이후에 좀 기대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아예 뭐 그런 거는 생각 자체가 없으신 것 같고 그냥 그러면 후임을 또 친윤 인사로 찾다 보면 국회에서 동의는 되겠습니까? 국회 저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총선 이후에 인적 쇄신을 통해 가지고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달라진 건 친윤들이 오히려 더 결집을 하고 총선에서 진 사람들 낙선자들이 다시 또 용산으로 돌아오고 그때 한 게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네. 민정수석실 부활시켜서 검사 출신 민정수석 그 앉히고 네. 비서실장에다가 저기 정진석 의원 전 의원 유명한 거 외에는 뭘 바꿨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밖에 있던 낙선자들 돌아오고 그리고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문체부 2차관 지금 장미란 차관이 있는데 친윤 핵심인 이용 전 의원이 이 자리로 온다. 그러니까 장미란 2차관이 교체가 되면서 이용 전 의원이 차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참.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미란 차관 임명 같은 경우는 좀 박수 받은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정치하려고 어떻게 보면 이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또 사실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용 전 의원 추미애 의원하고 맞붙어가지고 패배를 했는데 윤석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같이 뭐 수행을 했고 호위무사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2차관으로 간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권을 잡는 게 대단히 네.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 대통령의 권한이 많잖아요. 특히 인사권이 많이 네. 있는데 통상은 이렇게 총선에 출마했다가 아무리 이제 뭐 친윤 인사 의원이었다 하더라도 총선에서 낙마하거나 이러면 좀 쉬었다가 일정 기간 좀 지난 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그분이 상임위에서 활동한 좀 전문적인 영역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뭐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네. 쪽도 자리가 많잖아요. 그쪽으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 정권은 그냥 차관을 시켜버리고 막 그냥 뭐 장관 시키고 막 이래버리면 그러니까요. 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원모 전 비서관도 이제 총선 떨어진 다음에 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요. 돌고 돌아 다 용산으로 모이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네. 너무 무시하는 거죠. 총선에서 저 패배한 거에 대해서 네. 패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좀 느껴야 되는데 네, 바로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들을 그렇게 중용하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네, 그것도 바로. 참 인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저 국회 상황도 그렇고 또 권익의 결정도 그렇고 포항 영일만 서기도 그렇고 참 이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면은 지금 국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거기다가 북한에서는 오물풍선까지 날아오고 있고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의 모습. 국민들은 그래서 민주당을 향해서 좀 제대로 해라, 잘 싸워라, 총선 민심을 좀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의총 결과도 지켜보실 것 같고 민주당이 상임위 활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 것 같은데 정무위는 정무위원장이 없어서 상임위 활동은 저희가 잘 못 볼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아니요, 저희 이미 뭐 우리가 이제 저 정무위 같은 경우는 정무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가 이번에 이제 의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정했는데 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중에 정무 정책 조정회의를 네. 상임위별로 다 무조건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수요일 날 그 발표하고 이렇게 취합해 가지고 실제로 추진하는 이렇게 체계를 갖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정무위 같은 건 매주 월요일 날 예. 그 정책 조정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10가지 법안들을 우리가 골랐고 그거를 이제 추진하는 의원들까지 다 배정까지 끝난 상태에서 그래요? 예, 저도 그래서 2가지 법안을 지금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을 하고 있군요. 네, 일을 실제로 하고 그렇게 있다. 그런 거를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와 다른 22대 국회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또 김현정 의원의 네. 의정 활동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꼭 네.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 있다면 아니 듣고 가겠습니다. 사실 네.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해서 네. 그 저희가 이제 당내에 그 정치검찰 조작수사 대책단이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저도 네. 그 의원으로 같이 활동 중에 있는데 우리 당의 이제 검사 출신 의원들이 다 거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 절차와
그 판결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어제 긴급 회의도 얘기해갖고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특검법이 빨리 처리된다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했거든요. 그와 네. 관련된 이제 활동들도 이제 계속 빨리 이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이 사안도 저희가 뭐 뒤에 코너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네. 다음 주에 진행 상황 김현정 의원한테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1분 정도만 더 네, 얘기해도 네.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대책단에서 다 확보하고 확인한 내용들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정원 문건이 있어요. 국정원 문건에 분명하게 네. 국정원 문건에서 그 당시에 그걸 조사해서 만든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남북 간에 공동으로 주가 조작, 주가 부양을 해서 한 것이다. 500만 불은. 그리고 300만 불은 김성태의 방북비용이다. 이렇게 거기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쌍방울의 내부 문건과 쌍방울의 내부 폭로도 있었잖아요. 거기 문건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진술이 네. 갑자기 이게 왜 김성태가 진술을 바꾸고 이화영이가 진술을 해외 압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런 판결이 나온 그 과정들을 한번 보면은 이 판결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김성태 그 전 회장이 23년도 1월달에 왜 태국에서 체포돼 갖고 되는 그거를 생중계한 거 기억나세요? 네. 검찰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그때 그 공항에 딱 도착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일성으로 한 얘기가 나는 이재명 모른다였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때는 김성태를 잡아들인 거는 뇌물과 횡령 주가 조작범이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깡패, 조폭 이렇게 막 폄하했던 사람이 김성태였습니다. 네. 김성태를 생포 온 거를 생중계한 이유는 그 당시에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네요. 기억나죠? 변호사비. 변호사비 대납골 예. 조사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죠? 그랬더니 23년도 3월달에 갑자기 대북 송금권으로 이게 둔갑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뒤에 나왔어요. 대북 김성태가 송금. 구속 예. 기소되면서 조사하면서 갑자기 대북 송금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김성태와 플리바겐이 형량 거래한 의혹이 있다. 이번에 그 구형도 3년 6개월밖에 안 했잖아요. 생각보다 국가보안법 다 예. 빼버리고 외국한 거래법 위반으로만 넣어가지고 그 3년 6개월만 구형해서 그래서 플리바겐에서 김성태를 회유한 거 아니냐라는 그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네. 또 같은 해 23년 6월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것이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객관적인 그 자료에 의하면 국정원 자료라든지 쌍방울 내부 문건에 의하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게 대북 송금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냐라고 하면 네. 합리적인 추론이 김성태의 플리바겐이 정황하고 이화영에 대한 회유 압박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이 과정들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사임을 해가지고 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다 묵살해버리고 국선 변호인을 일방적으로 선임해갖고 그냥 재판을 진행해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잖아요. 네. 보장하지 않았고 각종 그 회유 압박, 술판 의혹 뭐 등등 계속 그 새로운 것들이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고 절차적인 위반도 있는 데다가 검찰에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을 그냥 수용한 그 판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판결문에는 또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은 적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뭐 거기에 17번인가를 뭐 보고했다는 거가 뭐 공소장이나 등등에 그 뭐 표현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판결문을 입수를 하면 대책단에서 그걸 분석해 또 다시 이제 후속 조치를 예. 할 예정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주가 조작인데 이재명 대표의 300만 불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이다라는 그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네. 이 방북 비용 대납 300만 불을 주장하는 300만 불이 그 북한에 전달된 것은 2019년 12월이에요. 근데 그 19년 9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2심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그 벌금형 받잖아요. 그러면 도지사직도 그
박탈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바뀔 확률이 적은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방북에 대한 동기 자체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돼서 그해 2019년도에 북미 간의 관계가 대단히 안 좋았다고. 그래서 남북 관계도 대단히 악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거기 또 한 가지는 그럼 제3자 뇌물죄로 이걸 기울하겠다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은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를 바래서 북한한테 제3자인 북한한테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뭘 바랍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그 도지사 시절에 무슨 저 쌍방울의 대북 사업 관련된 인허가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허가권은 다 북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권도 없는데 어떻게 이 동기 자체가 범행의 동기 자체가 성립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방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렇게 그 범행의 동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이런 사건을 그 방북 대납 비용으로 유죄 판결을 낸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검찰에서 했던 그 수사 조작이나 증거 조작이나 해유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그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주장들을 우리 대책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국회에서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법사위 정청래 법사 현장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